안녕하세요. 웬일로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는 제가 신기해요. 그리고 왜 7시에 방송을 항상 하고 있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에 들으러 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 시간에서 딱 하고 있네요. 오늘은 원고 할 거예요. 진짜 원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늘은 저번까지 정말 내가 열심히 떠들고 있어. 방송에서 거의 뭐 1시간, 2시간 정말 미친듯이 떠들고 있어. 오늘은 원고를 우선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 잠깐씩 깨워주시면은 하지 않을까 싶은? 하지 않을까 싶은? 근데 지금 막선 긋고 있는데 지금 맞아. 어제 단갈 보고 왔어요. 단갈 완전 단갈 재밌었어요. 진짜 단갈 재밌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오랜만에 본 스포츠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블라인드 사이드랑 워리어 영화를 보면서 스포츠를 영화로 볼 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스포츠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갈을 봤어요. 단갈 우리나라에서 최근 개봉한 DVD라서 너무 안 나와가지고 VOD로 평소보다 거의 한 3,000원, 5,000원 막 그렇게 더 비싸게 주고 봤어요. 영화 잘 봤어요. 진짜 이 인도 영화 중에서 진짜 걸작으로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실화 기반이고 그, 그 실화가 된 그 스포츠, 그 여자 프로레슬링, 그 스포츠 그 신화가 두 딸을 키운 전직 프로레슬러 챔피언? 그리고 현재 세계 챔피언급인 인도 여자 레슬러 2명 이렇게 영화가, 두 명?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그냥 실화인 것 자체로도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라서 그걸로도 이 인도 영화가 어떻게 최고의 작품으로 이렇게 좋게 칭찬받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봤어요. 노래도 하나같이 진짜 좋았어요. 진짜 노래가 한 4곡, 5곡 정도 쓰였나?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인도 영화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새로운 멜로디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인도 영화가 점점 이렇게 평가가 높은 작품으로 볼 때마다 점점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점점 그, 그 영화 스타일에 되게 매력 있게 와요. 오히려 그 다른 제가 보는 영화랑 다른 그런 몰입감과 집중력이 그런 되게 신명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밝은 분위기에 정말 막 끌려드는 것 같아요. 또 원고에 손 놓고 있다. 그래서 어, 원고에 손을 대자마자 말이 없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영화를 봤냐면은 어, 청원 세월간이 제가 처음에 본 인도 영화가 오늘은 인도 영화 얘기를 할 건데 진짜 제가 인도 영화를 처음 본 게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이제 그 종교 폭동으로 부모를 잃은 두 형제 아이가 이제 형제 중에서 이제 동생인 남자아이가 자기 형제의 우애와 자기 사랑하는 연인의 행방 이제 고아 생활을 하다가 셋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자신의 그 헤어진 연인을 되찾으려고 퀴즈쇼에 나가서 음, 퀴즈쇼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소설 원작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퀴즈쇼에 나가서 사랑하는 연인을 되찾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도의 삶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한 남자아이가 그 고아 출신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노력해서 그 퀴즈쇼에서 답을 구할 수 있었는지 그런 거 굉장히 퍼즐처럼 이렇게 잘 맞춰지면서 성장기를 다뤄온 이야기예요. 성장과 로맨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도 그 속에서 그 사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휴먼 감동스러운 그런 느낌이 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자신들이 고아원에 살던 중에 이제 눈을 찢어서 이렇게 국어를 하게 하려고 일부러 눈을 지지는 데서 이제 그 형제가 나중에는 고아원에서 불이 나게 그 형이 데리고 도망가는 거기에서 이제 세 명이 형제와 연인까지 세 명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작품 속의 그 작중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눈이 찢어진 한 아이는 이제 주인공은 거기에서 무사히 탈출해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애는 아직 터널이나 이런 데서 국어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신 그때 이제 자기가 쥐어지는 화폐 속 인물이 누구인지 그거를 이렇게 읊으면서 이렇게 실실실 웃는 옆모습이 찍힌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막 지금도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런 게 그런 장면이 그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죠. 근데 그게 안타까운 감정이 지금 가장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마지막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그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끝나는 그런 감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감동적이라는 표현이 지금부터 내가 말한 모든 영화들이 모두 다 감명이 있는 작품 저는 골라서 봤으니까 뭐 그런 뭐 틀에 박힌 소식일 것 같지만 그래서 영화 너무 잘 봤다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주인 형을 제외한 모든 그 주인공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춤에 맞춰서 댄스를 추면서 스텝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에 갑자기 갑자기 막 다 같이 막 춤을 추면서 우르르 나오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스탠롤에. 그래가지고 앞서 봤던 그 장면의 감동이 다 깨지는 건 아닌데 왜냐면 마지막에 그렇게 여운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 댄스 그 단체 근무의 파동이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감사히 영화 끝까지 잘 보고 왔는데 경악을 하면서 제가 나갔어요. 근데 그 춤도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도 영화 스타일이래요. 막 춤추면서 이렇게 막 영화가 아니라 막 파티 느낌으로 하는 거. 근데 그 스텝롤 단체 군무 장면을 한 건 사실 지금까지 인도 영화를 네다섯 작품 봤다고 하면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슬람독 밀리언웨어 딱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인도 영화 스타일이구나를 슬람독 밀리언웨어로 너무 충격적인 신고식을 치렀었죠. 선수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근데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인도 영화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인도 소설을 원작으로 한 미국 헐리우드 작품인데 인도 스타일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만든 영화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진짜 인도 영화는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막 갑자기 막 공포감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나 막 슬럼독 밀리언이가 보고 막 막막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영화가 블랙이었어요. 블랙이 제가 가는 DVD 방에 추천해주는 아저씨가 있고 안 추천해주시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되게 쫄라서 추천받았던 작품이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영화 블랙이. 그러니까, 이 블랙 영화는 진짜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정말 손꼽을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 블랙 영화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있으면 진짜 이 영화는 대단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근데 블랙 영화는 음악 음악이 없는 정말 이렇게 드라마스러운 영화예요. 이 드라마스럽다기보다는 저는 그 배우나 연기 톤이나 아니면 그 영화 색깔을 보고 약간 고전 연극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고전 연극을 제가 뭐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정적이고 무겁고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예요. 블랙은 정말 영화 이름 그대로예요. 어떤 영화냐면 이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제 어렸을 때 아기 때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열병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이제 그런 장애인이 돼서 스승을 그런 장애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맞아서 그 선생님과 평생 그 장애와 싸우면서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스승과의 그런 감동을 나누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가정교사 선생님 이야기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이제 이 영화에 제가 어떻게 감동을 받았냐면은 그게 그 설명 자체가 스포일러가 돼버려서 그런데 정말 슬픈 영화고 저는 정말 이 영화 울었었어요. 당연히 울었어요. 어제 본 단갈도 울었어요. 어제 본 단갈도 울었어요. 그 이제 그 선생이 이렇게 수많은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 왔던 선생님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 책임이나 그 결과에 이렇게 마땅한 보상을 못 받는 정말 선생으로서의 정말 그런 투철한 정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슬픈 인물로 묘사돼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그런 감정을 주인공 소녀와 이렇게 서사로 이루어진 그 주인공 소녀와 엮인 그 감정 그 드라마로 이루어진 서사가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중간 장면이든 처음 장면이든 끝에 장면이든 꼭 한번 울게 될 영화예요. 어쩌면 두 번 울 수도 있어요. 내가 두 번 운 영화가 있었나? 뭐 우는 횟수를 기억하진 않으니까 기억은 못하지만 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도 영화는 춤이죠. 아니 인도 영화는 음악이에요. 제가 춤이 그렇게 없는 춤을 그러니까 춤보다는 음악인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음악하면 춤이기 때문에
영화가 춤 다음에 음악으로 가는데 오늘 단갈 영화를 봐서 그런가? 춤보다는 음악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정말 춤이라기보다는 뮤직 한편의 뮤지컬이 계속 그 모든 그 시퀀스마다 거의 예, 그 모든 영화 한 편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거의 뭐 축제 같은 느낌이죠. 솔직히 저는 애니메이션에 솔직히 애니메이션 그런 음악보다 훨씬 더 신나고 흥나는 장르예요. 인도 영화가 훨씬 더 신나요. 신나고 유머 있고 센스 있고 재치 있고 진짜 한번 매력을 하면 뭔가 반하게 됐다. 그래서 음 블랙 영화는 그러니까 그냥 인도 영화의 명작 중인 명작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안 보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블랙 너무 슬펐어.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울었고 그만큼 너무 특히 운 것도 그냥 저만의 소소한 감정으로 이렇게 남이 보면 안 울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저도 일일이 안 세는데 블랙은 이야기가 너무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울만하다 막 이렇게 항상 말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인도 영화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정말 블랙이에요. 정말 블랙이에요. 인도 영화 중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 왜냐하면은 세월간이가 굉장히 명작으로 칭송받고 있는데 저는 세월간이보단 블랙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월간이는 저 말고도 많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뭐 인생을 가르치는 영화라고. 저도 그렇게 추천받아서 본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저는 훨씬 더 간절한 이야기를 좀 더 추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하다. 맞아. 비투스나 아니면 그런 영화들도 제가 추천한 이유가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간절하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세월간이도 꼭 리뷰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순서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순서대로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블랙 다음에 청원이요. 인도 영화 중에서 청원이라는 영화 있어요. 인도 영화 맞나? 아니 맞을 거예요. 스타일도 인도 영화였고요. 아닐 수도 있어 뭐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좋은 영화이기만 하면 다 추천하면 되는 건데. 청원도 어째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좀 모두 두 가지 이렇게 방식으로 두 가지 전부 다 서사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이제 빈민층 이야기인 동시에 인도 문화에 대한 그런 전달이 있었고 그리고 블랙은 그 장애와 그 소외된 선생이라는 존재가 계속 이렇게 서사의 두 가지 축이었고 청원은 청원은 그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내 꿈을 모두 상실해 버렸는데 거기서 거기서 그 주인공이 그 어떻게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되찾을 수 있는가 그것과 안락사에 대한 그런 주제는 무겁지만 영화는 그냥 이렇게 영화는 너무 무겁
가볍게 볼 필요는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고찰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볼 수 있는 드라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요. 안락사라는 주제가 쓰였던 거지 안락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건 그냥 관객 관객이 알아서 그냥 생각해도 될 문제 정도로. 그래서 저는 드라마 쪽에 정말 집중해서 좋았던 영화였어요. 맞아, 맞아. 생각났어. 이 영화가 세월간이 다음에 본 영화예요. 왜냐면 제가 세월간이에서 봤던 어떤, 여주인공한테 차이는 완전 잘난 척하는 재수없는 개그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청원 영화에서 그, 그,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너무 이렇게 청렴한 수도승 역할로 나와가지고 같은 얼굴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장면에서 나와서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세월간이 보다가 갑자기 청원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아, 웃겼어요. 그랬구나 하니까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먼저 보고 블랙을 본 다음에 세월간이를 본 다음에 청원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 영화 한동안 안 보다가 옷을 단가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름은 칸이라는 영화를 볼 거예요. 인도 영화 중에 유명한 거 아직도 몇 작품 더 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 이름은 칸 말고도 다른 영화도 한 편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그래서 청원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이 청원이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계적인 실력, 정말 인도 최고의 실력으로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은 마술사가 그 마술 공연에서의 사고로 그, 그 신체 마비? 전신 마비? 정말, 정말, 정말 목, 목 위로 얼굴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전신 마비를 앓으면서 이제 그 역경을 그 전신마비 장애를 얻고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자기 꿈을 잃게 됐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극복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전신마비임에도 까지 이렇게 살아갈 용기를 찾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돌연히 모든 주변인들에게 정말 난데없이 갑자기 자기는 이제 안락사 하고 싶으니까 청원을 해달라고 해요. 이제 인도 그 법원에 청원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로 재판에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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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음, 그 마술 그 주인공을 마술사라고 하겠는데 그 마술사가 이제는 자기 저택에서 전신마비로 수발을 받으면서 이렇게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남은 재산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재산도 이제 거의 사실 없는 상태에 가까 가깝죠. 근데 지금까지 잘 사는 것처럼 그럼에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 전신마비자로서의 삶에 너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이렇게 안락사 청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마술사가 안락사를 청원하게 된 그 계기와 이야기가 정말 정말 저는 이렇게 왔던 게 정말 사실적인 드라마로 잘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청혼을 해도 거의 이런 심경으로 안락사 청혼을 한다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일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 영화도 이제 계속 그, 그 마술사가 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장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전신마비자로서 사는 고통이 어떤 건지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그 나머지 영화 내용 그 영화 내용에서 이렇게 계속 전달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사실은 굉장히 약간 담담해 보이실 수도 있을 정도로 왜냐면은 이 영화는 그 마술사의 삶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앉아서 몸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보고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냥 보는 편안하게 앉아서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 구도에서 바라보는 그 구도일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닿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관객을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영화의 모습을 담담히 지켜보면서 그 마술사와 그 주변 사람들이 울고 웃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청원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 마술사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걸 이렇게 마지막에 영화의 결말에 던져지는 영화죠. 제가 지금 스포일러 하지 않는 이 부분에서 약간 좀 흥미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결말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와 좋은 그 결말 부분에서 서사적으로 사실 완성이 이렇게 결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서사가 끝나진 않아요.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그 좋은 메시지, 좋은 감명을 이렇게 마지막에 결말에 무겁게 아니라 따뜻하게 이렇게 던지는 느낌에 마지막에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청혼도 정말 좋은 영화고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청혼 영화도 네, 추천작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마술사였던 주인공인 영화라서 마술을 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 영상미나 정말 인도 영화의 음악적인 이렇게 춤이나 아니면 그 영화의 감성조차도 그냥 춤이랑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상미나 아니면은 그런 이렇게 연출 이런 미나 그게 굉장히 예쁘고 섬세하고 우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영화가 굉장히 보는 즐거움도 굉장히 컸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것도 많이 좀 어필하고 싶어요. 블랙은 굉장히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좀 약간 영상이 푸르고 굉장히 이렇게 단색적이라서 그 블랙의 영상미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이렇게 굉장히 검소한 느낌으로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도 영상미로 사실 뒤지지 않는 거죠. 스타일이 다른 것뿐. 그 다음에 세월간이 영화. 리뷰하자면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랑 상관없이 많은 이야기가 정말 오고 가고 있는 영화죠. 일단은 공통적으로 정말 삶을 가르쳐주는 영화. 왜냐하면은 이걸 여기에 특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현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주제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인 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진로와 그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기 위한 열정과 그 방식에 대한 영화예요. 영화니까 저는
이 영화를 인생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저는 뭐 인생을 잘 알진 못하니까 제 스타일로 정리하자면 그런 영화예요. 세월간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진짜 재밌고 웃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청춘스럽고 인도 스타일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재미있게 잘 들어간 영화이고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 영화가 굉장히 길고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을 꼭 무슨 드라마나 뭐 에피소드나 뭐 옴니버스급으로 이렇게 영화가 많은 사건들을 다루는 영화는 세월간이가 진짜 최고였어요. 인도 영화 특징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음악도 들어가 있고 약간 이렇게 내용 자체가 희망적으로 이렇게 집중된 서사도 있고 그리고 상영 시간이 길어요. 저는 그 상영 시간이 긴 것도 좋아요. 저는 상영 시간이 긴 영화, 그만큼 담겨 있는 게 많은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감독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감독 영화가 아니라 그냥 상영 시간이 긴 영화를 좋아해요. 그만큼 많이 길게 몰입할 수 있다는 영화를 즐길 시간이 많으니까 상영 시간이 긴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월간이가 특히 길게 느껴진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건이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게 대단했어요. 처음에 진짜 이제 인도에서는 공학자라는 직업이 대기업과 같은 그런 직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공대생이. 우리나라 공대생이 인도로 많이 진출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공, 그 그 공대 출신의 주인공 3명 중에 이제 가장 특이한 가장 이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졸업한 뒤에 행방을 찾기 위해 나머지 두 주인공 친구들이 찾으러 나가면서 대학 시절 그 세 친구가 함께 지나온 다사다난한 그런 여정을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되짚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래서 우선은 대학 시절의 이야기는 그 세 명이서 이렇게 그 대학교와 그 사회 체제적인 그런 강박적인 그런 체제에서 어떻게 자유를 찾고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가가 중심이고 이제 그 동시에 졸업 후에 사회생활 각자 생활하고 있는 두 친구가 나머지 한 친구를 찾으러 가는 여정은 그 친구의 행방을 찾는 그, 그, 그 가장 독특한 사라진 친구의 정체와 행방을 찾는 그 여정과 동시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결말을 얻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진짜 이 영화는 근데 어디까지가 스포일러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 하나하나 재밌었던 장면을 얘기하자면 전 그걸 좀 더 순서대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되게 뭐가 있었냐면은 잠깐만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 교수 선생님을 그 악당 역할을 맡은 우스꽝스러우면서 이 영화의 주 대립 인물 역할인 바이러스 선생님 있잖아요. 바이러스 학장님. 그 학장님 이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기도 귀엽고 이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그 처음에 그 악당인 학과장이 나오는 모습 이렇게 출연하면서 점점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 그 방식이 잠깐만요. 뭘 설명하려고 하지? 편안하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영화 그냥 그 자체의 색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런가? 첫 사건으로 그 바이러스 학장 그러니까 그 악당과의 등장과 조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너무 안 돼. 이번 식이면 영화를 소개하는 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월간이 제가 줄거리는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설명하고 싶은 거지? 나는 하나하나 좋았던 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에서 제가 봤던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 줄거리가 그 대학생 새 친구가 이렇게 사회적 체제와 그런 압박에서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자유를 얻는 그런 인생 그런 뭐였지? 인생 시류? 인생 철학적인 그런 대립 그런 성장을 펼쳐나가잖아요. 그 성장이 악역으로 설정된 학과장 게 바로 그 대학의 학장님이죠.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고 벌써 40분 동안 방송했어요. 벌써 35분 정도 방송했네. 그래서 그 학장 선생님은 그 학장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 딱 정말 성과 만능주의 그리고 성과 만능주의의 그런 권위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완강한 아저씨요. 완강한 아저씨. 뭐든지 성공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저씨. 학장. 그 학장 선생님이 이렇게 막 주인공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왜냐면 밑살 맞은 짓거리만 골라서 하니까 주인공들이 새 친구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학장님이 너무한 그러니까 아니지 너무한 일도 너무 많이 했지 너무한 일을 엄청 많이 했지 근데 그러면서 그 학장 선생님이 메인 악당이지만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인물로 표현된 게 이 인간적인 인물로서 끝까지 이렇게 설득력을 마지막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학장 선생님이 특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결말로 갈수록 이런 학장 선생님의 여러 이야기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솔직히 매력으로 따지자면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입체적인 그런 연출로는 그 학장 선생님이 세월간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월간이는 세월간이는 성과 만능주의가 아닌 그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성공하는 그런 열정? 그런 자유주의적인 세월간이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영화색이지만 성장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성과 만능주의의 대표격인 그 학장 선생님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실
그 나쁘지 않게 묘사했다라는 말로 결국 결론이 결론이 지어지지만 음, 잠깐만 할 말을 또 잃어버렸어. 잠깐만 또 길을 잃었어. 난 정말 이렇게 지금 결국 제가 준비를 안 한 거 내가 기억했던 영화를 막 떠올리면서 막 복귀하는 그런 형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세월간이는 원고를 놨어. 제게 오늘은 진짜 원고를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그 성과 만능주의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지 서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잘 사는 이렇게 잠깐만요. 그러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이렇게 삶의 성공과 행복을 이렇게 각자 추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일단은 그 스토리 균형이 굉장히 주제적인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 작품.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길을 잃으면서 왔는지 오늘도 창피하다. 제가 저번에 영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유튜브에 못 올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쪽팔려서. 근데 오늘도 이럴 거면은 그냥 지금 올려놔야겠어. 그냥 지금 올려야겠어. 그렇죠? 정말 영화 평론 어렵다. 평론이 아니라 감상이라고 해야 하는데 감상을 구두로 전달하니까 너무 힘들어. 평소엔 제가 블로그에 쓰거나 트위터에다는 전체적인 걸 쓰고 블로그에는 약간 제가 집중적인 해석을 보통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두로 제 영화를 감상을 쓰니까 너무 내가 스스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자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전 그 섬에 생각하니 진짜 웃겼는데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파란이에요. 파란이 뭐냐면 파란이 다른 캐릭터 이름을 자꾸 까먹을 것 같아. 라주랑 또 한 명 파란이랑 또 한 명이랑 진주인공이 기억이 안 나. 진주인공이 기억이 안 나. 그 배우가 아미르칸이었다는 거 말고 기억이 안 나. 이름을 까먹었어. 저는 파란이 왜 좋았냐면은 일단은 파란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눈으로 좀 보고 관찰할 게 좀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좀 많았어요. 그 뭐지? 그 면바지 입은 거랑 아니면은 얼굴에 그 선해 보이는 인상이랑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파란도 좋았는데 약간 이렇게 새 얼간이가 모두 다 이렇게 못되고 또라이 같은 건 아니지만 이, 이, 이 아무래도 서사 그 서술을 맡은 그리고 어쨌든 타란 그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제일 제일 선량하고 걔 제일 이렇게 진중하다고 해야 되나? 점잖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풍기는? 그리고 사진 작가를 하면서 그런 꿈을 찾거나 아니면은 너무 잠깐만요. 그 사진 작가 일을 하면서 그런 순수한 세상을 표현하는 직업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감이 가장 갔어요. 왜냐면 다른 캐릭터들은 좀 모두 공학 아니면 이런 체제 아니면은 이런 취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세월간이 인생 영화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취직이나 아니면은 취업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존감을 넘어선 이렇게 이런 사회의 현재 체제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평소에 느낌을 많이 받고 있던 사람들이 세월간이에 그렇게 인생이라는 평가를 해줬다는 느낌은 좀 많이 받았어요. 좀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잠깐만요. 왜 얘기가 또 두서웠었지? 결국 근데 저는 영화를 볼 때 결국에는 진 주인공 누구나 다 그 진 주인공을 재밌게 봤는데 왜 저도 걔를 제일 재밌게 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흐려졌지? 왜냐면은 제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영화를 지금 복귀하고 있는 게 약간 스토리 전체 그 작품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짚는 데를 계속 짚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진주인공 이름을 잠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제가 지금 세월간이에서 또 리뷰가 헤매기 시작했어. 근데 저번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 얘기를 한 게 제가 진짜 진짜 저번 방송을 보면서 그게 제일 창피했는데 오늘은 세월간이에서 자꾸 길을 잃네요. 란초 드디어 검색했어. 란초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은 정말 보기에 가장 잘생긴 주인공이 하는 게 너무 잘 보였고 굉장히 거기다가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배우 색깔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그 배우분을 알면 알수록 그 배우분이 보이면 보일수록 점점점 그 배우색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캐릭터였어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 캐릭터도 정말 재밌었지만 사실 그 캐릭터는 약간 이렇게 사실적이거나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감명을 주는 어떤 데미안처럼 영감이 되는 캐릭터적인 그런 환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로맨스의 순수한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 캐릭터가 살았던 삶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면으로 보여지는 이 세월간이 영화가 약간 실화이길 바라는 느낌도 있지 않나요? 봤던 사람들 중에는 이 영화가 나중에 보면 실화였을 것 같은 실화였으면 좋겠다 싶은 실화가 아니라면 실화였으면 좋겠다 싶은 그 정도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주제가 이 영화 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모두 장단점이나 그런 데서 서사적으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밝고 재미있는 영화였고 코믹한 것도 되게 웃겼어. 그 파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파라니 특히 개그에서 전 제일 웃겼어요. 그 개그에서는 파라니 제일 웃겼어요. 뭐냐면은 라주 이름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제 라주를 깨우려고 제가 스포일러니까 기쁜 기쁜 생각 안 하겠는데 그 장면에서 막 란초가 라주를 깨우려고 막 별의별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파란이 옆에서 맞장구 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캐릭터가. 이렇게 그 맞장구 치는 장면을 아예 영화에서 보면서 돌려봤을 정도로 너무 웃겼어. 이 파란 캐릭터가 제가 딱 좋아하는 개그 스타일이야. 자꾸 그 인상도 계속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눈에 드는데 개그 스타일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맞장구 치는 스타일
그러면서 하나씩 그 개구 전곡을 치는 그 스타일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파란 이름도 굉장히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편한 느낌인데 파란. 아 그리고 세월간이 마지막 그 파란 하늘 그 배경으로 너무너무 예쁜 배경으로 그 로맨스까지 그 영화가 정말 대단원을 이렇게 내리는 이런 표현을 되게 굉장히 안 썼는데 딱 정말 대단한 느낌으로 그렇게 밝게 끝나는 그 느낌이 아 지금도 너무 기억에 남고 좋죠. 잠시만요. 이 영화가 정말 정말 별의별 게 되게 유쾌해요. 막 오토바이를 타고 허수아비처럼 날아다니는 그 병약한 아버지가 막 상상 속에서 정말 그 꽃밭을 거니면서 오토바이를 스쿠터를 타는 아, 그 장면 진짜 진짜 너무 명장면이다. 지금 막 갑자기 떠올라서 아 너무 그 장면 진짜 그 장면 진짜 좋은 장면인데 세월간이도 이렇게 아 겨우 리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단갈이죠. 단갈 맨 처음에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는 하지 않겠고 50분 동안 방송했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원고 결국 그렇게 많이 못했어. 많이 못하기는커녕 손에 연필을 쥐지도 못했어. 어떡해. 벌써 목은 갔어요. 목은 벌써 갔어. 그래서 잠시만요. 그리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계속 연필로 막 이렇게 손 긁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천천히 말해야 돼. 아, 천천히 말하는 걸 못하겠어. 이제 또 막상 얘기를 여기까지 다 끌고 보니까 단갈 마지막에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저는 새 월간이를 봤으니까 아미르 칸이라는 배우의 일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새 월간이를 보고 아미르 칸 배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 단갈까지 찾아오면서 이 단갈의 그, 흥행과 작품평을 믿고 봤기 때문에 뭐 놀랄 수밖에 없어요, 단갈. 네, 그 아미르 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40대인데 혈관이 때 20대 그 연기를 했다는 걸 보고 진짜 엄청 대단하다고 느꼈고 충격도 적지 않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단간에서까지 20대에서 65세? 65세 아니면 66세까지 연기를 했다는 그것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근데 그러면서 이 배우가 실제로 이 영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레슬링 수준의 레슬러와 같은 체격의 그런 벌크업 운동 트레이닝 그리고 순식간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영화 전체 주인공 모습인 그 늙은 은퇴한 프로 레슬러 선수의 그런 거의 뭐 배불뚝이 수준으로 이렇게 체형이 완전 망가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모두 다 자신이 직접 운동과 체중 조절로 준비해서 찍은 영화예요. 게다가 이 영화가 그 아미르 칸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모든 그 여주인공 두 명도 그렇고 아역 배우도 그렇고 정말 프로 레슬러로서 정말 뭐 연기를 하는 건지 진짜 레슬러 선수를 데려다 쓴 건지 전혀 모를 정도로 레슬러 선수라기보다는 너무 연기를 잘하고 배우라기에는 너무 레슬링 굉장히 몰입해서 봐요. 그러니까 뭐 분간이 안 되니까 이 영화 이 자체의 퀄리티에 그 밀도까지 정말 그게 너무 특히 정말 대단했어서 그렇다고 이 영화가 그런 규모만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작품성도 굉장히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작품성이 별로인데 제가 뭐
규모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 점을 막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막 말을 하니까 그러면 막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열정 있고 그런 노력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정말 작품 안팎으로 모두 이렇게 절절히 와닿는다라는 점에서 인상이 안 깊을 수가 없었어요. 뭐 다른 영화도 당연히 엄청난 그런 실력과 내공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단가도 최근에 본 영화라서 그런지 특히 이 영화를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렸어요. 보려고. 왜냐면 DVD방에서 준비가 안 되니까 세월간이를 보고 나서 계속 단가를 기다렸어요. 진짜 세월간이 보고 나서 바로 단가를 찾았단 말이에요. 세월간이가 본지 벌써 몇 개월은 지난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또 사실 그리고 단가는 트위터에서도 제가 약간 최근에 쓴 영화라서 이렇게 주제에 대한 어떤 점이 좋아 이렇게 바로 이 주제가 좋았다라고 딱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서 방송에서 뭐 여기서 귀찮아서 말하기 싫어요. 그거 생각을 안 하네. 방송은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거든요. 생각 안 했어 전혀. 생각 전혀 안 했어. 일단은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저번 방송이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지웠어. 지웠어. 내가 아직 휴지통에 남아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올려야겠다.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품, 맞아. 다음 작품에 뭐 볼 건지 얘기를 하면서 단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단갈이 그, 이 영화가 이 여자 프로 레슬러들이 특히 여성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색이 너무 강한, 인도는 특히 그 사회 색이 강한, 지금도 아직도 그게 문화로 남아있는 국가잖아요. 그곳에서 여자 프로레슬러, 그냥 프로레슬러도 아니고 여자 프로레슬러까지가 탄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런 역경이 남아있는 건지 정말 여러 곳에서 상대화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특히 이 영화가 특히 80년대, 뭐 90년대 그러니까 실화 기반으로 한 거라서 좀 이전 시대 영화라서 그런 그 안 좋은 비난들이 특히 많았던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서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프로 레슬러 그 주인공인 주인공 아저씨가 아들을 계속 레슬러로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꼭 아들을 낳고 싶다 이렇게 꼭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이렇게 정말 절박하게 기다렸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 딸들을 레슬러로 키우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절대 너무 반대를 하면서 너무 걱정을 하면서 아들이 어떤 게 인상 깊었냐면은 아내가 자기 딸들한테 걱정하면서 그 남편한테 호소하는 그 대사들을 곱씹으면은 여자아이가 다치면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이 흉볼 거예요? 뭐 아니면은 레슬러가 우리 지금 인도의 여자 프로 레슬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어떤 거는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냥 그런 데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들이 프로 레슬러로 할 때는 왜 그렇게 간절했으며 왜 그걸 말리진 않았냐. 그리고 이제 그
그 중요한 거는 그 자식인데 그 애가 레슬러를 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계속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관객인 제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인도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적인 것도 있고 지역적인 것도 있고 아직 이렇게 부모나 아니면 이런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되어야 하는 이런 문화가 계속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그런 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 거기다가 그 여자애들도 아버지가 다짜고짜 레슬러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요즘 영화, 그러니까 현대적인 배경을 하는 영화라면은 거기에 뭐 반박을 하거나 왜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 이 의문을 가질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당갈 그 인도 그 지역에서는 그 막 여자애들이 아버지한테 혼나서 우리한테 레슬러 훈련으로 이렇게 우리가 남자애들을 때려서 이렇게 벌을 주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완전히 지금까지 다른 그런 운동을 계속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게다가 게다가 그 여자애들 레슬러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건지도 전혀 관객으로서 알 수 없었고, 그 여자애들 그 아이들이 레슬러를 이제 나중에 하기 싫어해서 왜냐하면은 계속 주변에서 계속 자기들이 비난받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레슬러를 이렇게 하기 싫다고 하는 게 레슬러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아버지한테 농땡이 부리면서 뭐 우리가 남자애를 때려서 벌칙을 하는 거면 최소한 그런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떤 의문도 대항도 그런 대화 자체가 보이지 않는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딸 간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딸을 안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딸 아이들과 놀아주는 엄격한 아버지지만 그 자식들에 대한 애정도 노력도 항상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그 지역적 시대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뒤로 수작 부리면서 훈련 다녀온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니까 저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제가 본 지금까지 현대적인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지닌 영화와 다르게 이 영화가 다르다는 것이 그게 영화가 잘못된 게 아닌 정말 뭔가 잠깐만 하려고 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까먹어가지고 하여튼 네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게 인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서 남자애 여자애 가리지 않고 그 애들을 그 두 자매를 그 레슬링을 하는 그 자매들을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그 속에서 그 여자애가 남자 대회에 나가니까 어린 여자애를 두고 주변 남자 아저씨들이 그 레슬링에 처음 갑자기 여자애가 나온 걸 보려고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그 여자애를 눈요깃감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장면들도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적나라하다기보다 오히려 더 그게 순화시켜서 나온 걸로 보일 정도로 사실 적나라한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자애들이 치마를 입고 뛰어요. 그리고 바지를 입는 것 자체를 난색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의 여자애들이
치마를 입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묶고 따면서 이렇게 다 남자애들이 받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자 머리를 자른다고 하니까 그걸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뭐 바지를 입거나 머리를 자른다는 그런 개념 자체는 시대적인 정도로 봐요. 아무리 제가 인도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해도 막 바지를 입는다는 거는 아마 시대적인 문화가 좀 컸죠. 근데 그리고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나 다르게 그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불과 90년대예요. 불과 90년대예요. 90년대 90년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여자애들이 바지를 입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후로는 이제 거기에다가 막 마을에서 레슬링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여자 레슬링 챔피언이 나타나니까 이제 다 같이 마을에서 이렇게 이 스타가 나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막 걔를 그 부녀를 콧가마를 태우고 막 행렬을 하면서 마을 전체가 축제가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막 아니 꼽게 보는 막 시선들이 막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요. 그런 게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일부러 이 여자 레스 이런 그 사실 초중반까지는 이 영화가 왜 일부러 이렇게 그 여자애들이 겪는 고통을 보여주는 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사실 의미를 잘 못 찾았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정말 그 주제랑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그거라서 그거를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는 거기 놀랐어요. 인도가 저렇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아직 이렇게 통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구나. 막 그런 게 사실 아직도 있어요. 저는 이 단갈이라는 영화가 아니라 센스8도 봤거든요. 그 센스8에도 그 인도 여성도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여성도 원치 않는 약혼을 당해야 하고 심지어 세월간이 아니면은 다른 영화? 그런데도 늘 항상 있어요. 시집을 가야 하는 여자아이. 그게 정말 영화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묘사하기 위한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그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잠깐만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한 시간을 넘었어. 이 얘기 벌써 10분이나 갈 줄 몰랐네. 네. 잠깐만 할 얘기를 또 잃었어. 하여튼 지금 현실에도 사실 남아있는 문제예요. 인도가 사실 그니까 저는 그게 저는 사실 그걸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좀 있죠.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 감각이 많이 없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런 일방적인 상하 관계 그리고 억압하는 억압하는 그런 강제력이 있고 피어 억압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가를 보면서 오랜만에가 아니라 새삼스럽게 약간 제 스스로가 창피하게 좀 느껴졌어요. 그냥 저는 이 단가를 보면서 사실 그런 인도의 그 문화를 그냥 남의 나라 그게 인도 문화라면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도 떨쳐내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인도 그 사람들도 저항하고 있는가? 인도 사람들도 안 좋게 보고 있는가? 바꾸고 싶어 하는가? 그런
모습을 이 영화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집 가는 그 주인공이 받았던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14살,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이 아역인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나이대인데 친구 결혼식을 가요. 그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그 친구 나이가 14살, 14살, 15, 15? 뭐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뭐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 막 이제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 그 두 딸이 이제 레슬링을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막 한창 시위하고 있을 때, 한창 막 저항하고 있을 때 이제 친구 결혼식에 이제 여자애들처럼 겨우겨우 머리는 완전 다 깎여가지고 사내 아이처럼 된 상태에서 친구 여자애들 결혼식 간다고 여자처럼 꾸미고 이렇게 가가지고 다 같이 신나서 노는 장면이 있는데 그 결혼식 이제 거기서부터 그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신부가 완전 막 울면서 막 너무 처참한 표정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막 영화는 계속 신나는 장면을 이렇게 막 다들 막 축제를 벌이고 있고 잔치를 벌이고 있고 막 저도 막 거기서 흥나서 보고 있는데 신부 얼굴이 계속 막 괴로운 표정이에요. 그 애가 그 인도의 모든 문화를 대변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 애는 그런 그런 그 자신의 상황을 너무 싫고 그게 너무 싫고 싫어서 우는 아이였죠. 그 애가 이제 두 딸한테 영화적인 연출이긴 하지만 가, 영화적인 연출이긴 하지만 그 애가 이제 인도는 여자애들을 이런 식으로 다뤄. 근데 너희들은 아버지가 노력해서 아버지가 너희 사랑해서 너희들 직접 이렇게 직접 이렇게 레슬러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잖아. 그걸로 이제 두 딸이 깨달음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레슬러가 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이렇게 전개라서 어, 전개라서 영화적 연출이라고 한 거지만 얼마나 그게 한 사람의 문제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게 한 사람이든 소수이든 상관없는 문제 자체죠. 그, 너무 어린 아이가 신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저 여자애들이 영화 속에서 보면서도 쟤네들이 저 레슬링 연습을 하면서 아니면 저 결혼을 하면서 대체 쟤네들이 대체 몇 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2차 성징 그러니까 월경을 시작한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의 나이의 어린애가 특히 그 아이는 이제 신부로 가야 하는 몸이 돼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그때 생경이 너무 처참했어요. 저는 그 결혼식을 보면서 신부는 이렇게 막 하필 그 결혼식 노래도 막 내가 막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남편은 바보네 막 이러면서 막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런 축제예요. 정작 당사자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막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그것도 그 영화 내에서 표현된 그 영화가 전하고 싶었던 바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막 생각났는데 그 주인공 아저씨가 주인공 아빠가 처음 말한 대사가 감명 깊었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딸들의 프로 레슬링을 이렇게 반대하면서 우려하면서 이제 여자애들 이제 저 애들 저렇게 머리까지 자르게 하고 저 머리까지 자른 거 정말 너무하지 않았냐 막 머리까지 자르게 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았냐 저 애들 시집은 어떻게 가라고 이제 이 막 시집은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말이 저 애들은 이제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남편 선택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접 남편을 고르게 될 거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여성 인권에 대한 아버지가 깨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사실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좀 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은 그 아저씨가 그런 그 딸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딸들에게 그런 자유로운 인권을 찾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저 그저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자신의 꿈을 포함한 그런 가로막음을 가로막는 장벽을 정말 장벽으로 여기고 그걸 넘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 그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게 이제 복귀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단갈은. 그리고 제가 이 영화의 그런 그 인도 인권 상황을 제가 왜 묘사했고 그게 이 영화에서 어떻게 주제와 연결되는지 그걸 영화에서 직접 깨달으면서 그 내용이 영화에서 어떻게 다뤄져 있는 잠깐만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영화에서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예고만 드린 거예요. 예고만 드린 거예요. 결말만 말하지 않는 예고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딱 단가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잠깐만요. 마지막 그리고 제가 스포츠 영화는 진짜 막 이렇게 워리어랑 블라인드 사인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스포츠 영화는 스포츠를 싫어해도 몰입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걸로 한번 그 레슬링이 얼마나 멋진 경기인 건지 그것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단해요. 영화 오프닝도 굉장히 좋았어.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그 영화 첫 오프닝이 모두 이렇게 남자 프로레슬러의 멋진 그런 영상을 담는 그런 오프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런 표현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장면도 멋졌고 영화도 정말 멋지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스탠롤 이제 보면서 나오는 거는 이 영화가 이런 사회적인 색채를 담으면서 사실 놀랐던 건 이 영화가 여자 프로레슬링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뜨겁고 멋진 이런 영화색을 표현해 준 게 정말 이런 OST 이런 노래나 아니면은 뭐 영상미나 아니면은 이런 영화의 그런 색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터프하고 멋있고 강렬한 이런 표현을 해준 게 굉장히 멋지면서 놀랍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영화에서 나올 때 정말 딱 그런 놀라움을 얻었었어요. 단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다음에 볼 영화는 내 이름은 칸이에요. 내 이름은 칸. DVD방에서 발견했는데 그것도 평가가 9.9점이어가지고 그것도 인도 영화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음에 인도 영화 내 이름은 칸은 좀 나중에 봐야겠어요. 그리고 좀 나중에 볼 거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인도 영화 내 이름은 칸도 다 또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 영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내 이름은 칸도 언젠가 얘기하게 되겠죠. 인도 영화라고 하니까 과학자친이 안녕하세요 계신지 몰랐었어요. 시청자 3명 중에 이제 나머지 한 분이 과학자친이셨어. 인도 영화라고 하니까 인도 영화 흉내네. 홍콩 영화 히말라야 싱이었나 하는 영화 생각나네. 정말 갑자기 지금 생각나셔서 말씀하신 거라면 상관없고 그 영화가 좋은 거면은 꼭 보겠습니다. 언브레이커블 DVD방에서 제가 단가를 제가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단가를 보기 전에 언브레이커블을 계속 DVD방에서 계속 찾았는데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이 언브레이커블 평가 좋으니까 DVD방에서 아저씨한테 저번에는 영화 얘기하다가 바로
바로 단가에 보려고 했으니까. 아, 난 단가를 진짜 몇 개월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그게 2년 전에, 그게 2년 전에 2006년, 뭐 2007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늦게 개봉해서 DVD방이랑 VOD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어가지고. 그래서 몇 개월을 진짜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언브레이커블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내용도 들어보고 한번 봐야겠어요. 그럼 다음에 볼 영화는 언브레이커블. 사실 제가 이렇게 리스트에 적어놓은 영화 중에서 타짜를 아저씨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타짜를 보려고 하는데 타짜 타짜를 타짜를 지금 한 달 가까이 안 보고 있어요. 계속 다른 영화 보고 다른 영화 보고 근데 게다가 심적으로도 하필 아마 이제 디미니방 아저씨가 한국 영화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영화에 저도 결국 한국 영화에 막 자꾸 마음이 안 가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타짜를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어떡해요. 일단 언브레이커블도 보고 타짜 뭐 언젠가 볼 날 있으면 보겠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한국 영화 얘기를 하자. 한국 영화. 지금 최근에 본 친절한 금자씨 얘기는 또 해야겠고, 어, 한국 영화가 그렇게 제가 사실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던 영화 아니면은 한국 영화는 특히 뭐 제가 몰랐는데 안 본 영화 제가 영화를 몰랐을 때도 그냥 뭐 학교에서 틀어주거나 뭐 이런 영화로도 본 게 많으니까 막 그런 것도 지나가면서 막 언급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DVD방에도 인기 영화만 있는. 맞아요. DVD방도 결국 점주 나름이에요. 제가 DVD방을 예전에 다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막 그냥 막 커플끼리 이렇게 놀면서 보는 그런 영화들만 그런 있었고 직원들도 막 그런 제가 막 이상한 영화 찾는다고 막 저한테 막 뭐 그 DVD방 자체가 안 친절한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그 DVD방이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게다가 또 어떤 데는 이제 DVD방 또 어떤 데는 진짜 인기 영화만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막 그런 걸로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아저씨 또 어떤 DVD방은 막 정말 막 내 인기 영화만 모아둬가지고 거기서도 제가 찾는 모로랜드 드라이브는 못 찾았었죠. 없다가 그랬었죠. 진짜 DVD방도 DVD방별로 막 있는 영화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는 또 다른 영화도 또 다른 DVD방도 있었어요. 하필 그 DVD방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DVD방이 망하기 직전이라서 막 제가 막 두세 군데 떠돌아다녔던 것 중에 마지막 한 군데는 들어가니까 영화 그 DVD방 자체는 좀 약간 이렇게 비싸 보이는 굉장히 조명도 강하고 비싼 이 가격도 높아가지고 여기는 되게 막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진짜 영화 뭐 많겠다. 그 영화관에서 사실 머롤랜드 드라이브는 없었죠. 그, 그 영화관에서 그 영화관을 들어가니까 뭐 디미니방 그 가게 조명은 온통 막 푸르댕댕해가지고 막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날 진짜 영화를 안 보면 막 서러울 것 같아서 서러울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하필 그날이 제가 그 예전에 다니던 그 DVD 방에서 막 영화 없다고 막 차이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다른 영화 볼게요 하자마자 결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데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막 제가 그때 막 자꾸 내 생각하는 대로 안 풀리니까 막 영화를 봐야겠어 막 이렇게 오기를 부려가지고 들어갔던 데였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그 푸르댕댕한 조명 밑에 카운터에 아무도 없고 앉아서 손님용 대기하는 의자가 이렇게 도넛형으로 이렇게 기둥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알바생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굉장히 남자분에다가 덩치 크고 이렇게 막 진짜 막 게임하다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부스스한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계셔가지고 너무 말걸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깨우니까 이게 부스스스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시니까 알바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시간 40분이야? 정말 웃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여기도 모럴랜드 드라이브가 없으니까 막, 막, 제 꼴은 막 기분이 막 짜증나가지고 막 말이 아닌 상태였고 볼만한 감동적인 뭐 진짜 막 명작인 영화 뭐가 있어. 그 아저씨가 뭐가 있을까요? 포레스트 검프?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그 영화를 보겠다고 했어요. 그 아저씨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카운터에 사탕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쓴 상태인데 그럼 그 영화 볼래요 이렇게 알바 아저씨가 네 알바 거의 뭐 오빠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알바분이 그 알바는 제가 막 카운트 숫자가 있어가지고 카드 결제돼요. 내 카드 결제돼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분이 그때 안 좋아 있어가지고 카운터에 있는 사탕 먹어도 돼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탕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기분을 다스렸던 기분이 나요.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날은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그 알바분도 자다 일어나서 그런 거지 그러신 거지. 정말 그러고 나서 본 포레스트 검프는 최고였죠. 최고였죠.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정말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제가 처음 톰 행크스 그 배우를 알았던 그 배우를 인식하게 된 영화였죠. 포레스트 검프 너무 감동적이게 봤고 집에 와서 그때 넷플릭스 한창 보고 있었을 때 집에 와서 보니까 포레스트 검프가 넷플릭스에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야. 그 DVD방에서 평소 제가 보는 DVD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봤는데 집에 오니까 넷플릭스에 그게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다시 보면서 그때 그때 정말 그때도 너무 좋았었죠. 정말 포레스트 검프 너무 만족하고 나오면서 정말 영화를 앞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정말 그런 식으로 명작을 그때 정말 줄지어서 봤었죠. 너무 좋았죠. 너 그렇네. 다시 명작 영화를 좀 많이 찾아서 봐야겠어. 이제 요즘에는 약간 너무 오락영화로 치우쳐져 있었어. 그러다 보니 영화 보는 눈이 제가 낮아지는 건 상관없어요. 사실 그건 오히려 저한테는 좀 좋은 일이기도 한데 이제 평가가 낮은 영화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감상을 이렇게 만족하고 나와야 하는 이런 식으로 보니까 명작 영화를 자꾸 찾으면은 좀 오랜만에 좀 찾으면은 이렇게 다시 영화에서 약간 이렇게 낭만적인 이렇게 이런 낭만적인 이런 심경이 오랜만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언브레이커블 그리고 내 이름은 캄 아니면은 뭐 타짜 이터널 선샤인도 막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 봐야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영화를 그러면은 다음 방송까지 영화 얘기를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 할게요. 월요일은 뭐 항상 얘기를 해야죠. 그때 도서관이 쉬는 날이니까. 그러면은 월요일 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게임을 할 수 있고 원고를 할 수 있고 하여튼 오늘 이후로 원고를 하면서 영화 얘기를 하겠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할 내용도 있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뭐 3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제가 간간히 얘기하면서 원고를 할 수 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그냥 1시간 떠들고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원고를 하고 어쨌든 멀티태스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은 보상해서는 안 되겠어. 결국 원고에는 손이 하나도 안 갔어요. 그림 하나도 제대로 못 끝냈어. 네, 그런 걸로 하고
그러면은 월요일 날도 될 수 있으면 저녁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인사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끝나네요. 이러니까 갑자기 막 물고 늘어서야겠다 싶은 막 생각이 막 들어. 목도 다 갔으니까. 그러면은 월요일 날 봐요. 오늘도 정말 재밌었고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끌게요. 아, 목이 다 쉬어가지고 지쳐있어가지고 설마 오늘은 좀 괜찮을까 기대를 약간 했었어. 하지만 네, 결말은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